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행담 안녕하세요. 수면입니다. 진작입니다. 자광입니다. 또 오셨네요. 고동이신가요 이제? 벌써 식상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끝난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인사 한번 또 불렀어요. 저 마 선생입니다. 네. 다시 받게 돼서 다시 불러가지고 혼낼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크게 한번 혼을 내고 보내야겠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틀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무식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 뭐 다 같이 무식한 얘기 한 거는 네. 똑같은데.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초의 AS 방송, 그렇습니다. AS 팟캐스트입니다. 이제 이해했는데 이해 지났는데 네. 그래서 예. 3회는 2회 AS고 또 4회가 3회 AS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마 선생은 모르죠. 마 선생님은 네, 이제 그만 풀어드리고 그만 이제. 풀어드려야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죠. 즐기시는 것 같은데 예. 은근 좋습니다. 상당히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안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와가지고는 그러셨습니다. 자, 일단 그날의 얘기들을 잠깐씩 되짚어보고 몰랐던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일단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의과대학,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예과와 본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예과 뭐라고 설명했죠? 의예과인데 그게 왜 예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뒤는 의학과인데 그게 왜 본과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예,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무식한 소리를. 되게 무식한 소리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본인은 우리가- 알아야죠. 마 선생 본인은 그건 알았어야죠. 그러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얘가 예술의 예자 기예할 때 예, 예일 예, 수도 예. 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가면서 막 네. 의사의 기술도 아트죠. 막 이러고 승변은 막 메스를 예술처럼 놀리는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자, 편집하면서 정말 와 입을 틀어 막 답도 없구나. 무식한 소리. 아, 그거 빼주시지 그랬어요. 왜 안 근데 빼주고? 그런 게 또 재미니까. 네, 서로의 무식함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예과 그게 예비의 예자가 맞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아마 예과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의대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 그렇나요? 그러니까, 의대 예. 빼고는 예과라는 게 없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예과가 굉장히 많았고 학부를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굳이 좀 그렇죠.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보통 교육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뭐 소학교도 못 마치고 네. 뭐 그런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1, 2년 정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예과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해봤는데 요즘 자율전공학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과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같고 예. 뭐 학부로 들어간 다음에 구체적 과를 선택하는 것도 간혹 있잖아요. 사회 학부로 들어간 다음에 네, 저희가 그랬었어요. 경제학이나 예. 사약 계열로 많지. 갔다가 그렇죠. 하긴 그러면 그때 사실 예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것도 비슷합니다. 의대랑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 4년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 사년제 그렇죠. 대학이니까. 사년제에서. 근데 이렇게 6년을 더 다니게 늘어난다는 것 네. 자체가 의대가 얼마나 좀 특수한 과인가를 알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과정을 널널한 시기로 묘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과 하면은 예비한다 과고 본과 하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근본 본자인데 의학을 예비해서 준비한다는 과잖아요. 네. 기초의학을 공부를 해요. 예. 하는데 여유가 있게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예. 네. 이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전문의 간판 표기, 전문의의 그 자격 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예, 또 그냥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식 차원에서 마 선생님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들어보면 근데 정확히 생각이 안 났던 것뿐이지. 네. 뭐 맞아요. 중요한 문제라고는 계속 반복해서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를 주제를 모셔와가지고 해드리려고. 사실 진짜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뭐 별 문제가 다 있네요 진짜. 끝나고 나서 많이 혼나시더라고요. 공부 좀 하고 오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전문의 마 선생님이 잘 외워오신 대로 전문의가 아니어도 모든 과목을 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전문의가 그렇죠. 차린 자기 전공 과목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 병원을 표시를 할 때에는 마 선생, 피부과, 병원 또는 의원 그러니까 과를 병원 이름 중간에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야 돼요. 병원은 규모가 개인 병원은 아니고 그렇죠. 개설할 병원과 때 이제 의원은 규모를 말하는 규모를 겁니다. 말하는 거. 네, 규모가 의원으로 작으면 이제 의원. 개인 병하면 의원인데 뭐 마선생,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는 전문의가 아니에요. 아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네. 성형외과를 진료로 본다. 네, 이제 그런 성형외과를 수는 있다.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마선생, 성형외과 의원 아 이렇게 써야 되는 네. 거죠. 네.
제가 전에 이걸 뉴스에서 한번 봤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뒤쪽이 더 전문가 같다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면 왠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사협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근데 뭐 그리고 이게 글씨 크기도 막 예, 정해져 있고 크기 제한이 크기도 있어요. 제한 있나요? 전문의가 아니면은 피부과는 작게 써야 돼요. 그 진료 과목이라고 앞에 써야 되고 작게 써야 돼요 원래.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병원이 많습니다. 예, 많죠.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저희 학교 주변에서 무슨 비뇨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피부과도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글씨로 피부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랑 피부과랑 뭔가 연관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자-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료법 시행 규칙이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2010년부터 적용된 거고 진료 과목을 하는 거는 뭐 2003년부터 시행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해놓은 간판들은 예. 합법이에요. 그냥 써놓은 건. 그래요? 진료를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진료를 본다라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게 지금 보는 거 간판 원래- 얘기를 보는 하는 거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상관없는 그러니까 뭔가 법을 딱 바꿀 때 그러면 막 옛날에 거를 다 바꿔야 되면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거는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이라 그래가지고 정해놓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시점 이후에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 전 거는 괜찮다.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자기 전공 과목을 크게 표기해 놓은 걸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이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원래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세상을 바꾸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네. 몇 년 차가 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밑에 이제 마선생처럼 새로 의사가 되는 사람들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죠. 되게 불공평한 거네요. 그러게요. 비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할 사람들의 반대를 무마시키면서 앞으로의 일은 뭐 시정해 보자는 취지인데 뭐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정말로 그분들이 존경받는 선배가 되려면은 네. 본인들부터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그렇진 않은 거죠. 세상이 힘듭니다. 예. 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소급 다른 적용하지 분야나 않는다. 다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뭐 합격률도 그렇고 뭐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규칙 알려주면은 네, 그렇죠.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간판 하나하나 보면서 다니면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냥 그걸 뭐 들어가서 당신 이거 사기 아닙니까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물어보면 또 적당히 돌려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진장님이 되게 분노를 막 지금 진장님이 지금 사실 말씀하실 때 작가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사회 정의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되게 수능 잘하면서 모든 현상을 잘- 이해하지 잘 못하면 살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가? 그 제가 사회생활 별로 안 아니 해봐서 알고 보니 그런 성향이 있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여기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정의감을 제가 막 자신 있게 아니라고 못 하겠네. 전 되게 막 한량처럼 사회 항상 거리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광님에게 모르겠습니다. 물들고 있는 건지 누군가에게 물들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칼날이 갑자기 나한테 오는 거지? 아니 칼날이 아니고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농담인데 아까 마 선생님 병원 이름 괜찮네요. 마 선생 성형외과 뭐, 마 선생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직접. 예. 진료 과목으로 딴 거를 더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든다고요. 저는 그 간판 그렇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 개수는 제한 없나요? 진료 과목 뭐 이런 진료 거. 과목은 상관없어요. 개수는 상관없는데 그 글씨를 작게 써놔야 돼요. 근데 다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럼 그 중에서도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몇 개를 적어놓는 식인가요? 그렇죠. 다른 환자 오시면 조금 곤란하다. 뭐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어서 식인- 이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제 통증 클리닉처럼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네. 막 이렇게 어깨가 아프시고 네. 허리가 아프신 분이 와서 이제 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통증 치료를 놔드렸는데 이분이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도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 뭐 내과 진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료 과목 내과 이렇게 써놓을 그렇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좀 연관이 된 것들을 같이 하게 마련이네요. 그렇죠. 연관 내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아요. 그건 전문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뭐 가사 사건 전문이다. 가사 전문이라는 말은 가사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만 쓸 수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등록을 안 해놨어도 가사를 주요 취급 분야로 한다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네. 말장난이 말장난. 참 그거 인증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변협에서 인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예, 뭔가 대한변협에서 심사를- 이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는데 기준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논문을 썼다든지 학위가 그런 있다든지 식으로? 많은 사건 수를 아.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런 소명 자료들을 넣어주면은 대부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또 해달라고 그래요? 하고요. 근데 사건을 사실 많이 해본 걸로만 집어 넣어도
등록을 해주거든요. 네. 예전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고 저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근데 사건 수를 많이 해보면은 전문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사분들보다 훨씬 쉽게 등록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에 비하면요. 그렇죠. 전문의 과정은 정말 거기 잡혀가지고 잡혔다고 말하면 안 되죠. 병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기본 5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5년 저희는. 동안 거기서 이제 아무튼 시간은 수련이 필요하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전문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상한 또 역설적 현상이 있다고 진장님이 찾으셨잖아요. 어떤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인기 없는 전문의들이 그 아. 전공 과목 숨기고서 인기 아. 과목을 진료하는 현상. 그러니까 보통 전문의가 아닌데 일반의가 전문의인 척 하려고 간판까지 속여가면서 하는 게 보통 문제인데 역으로 전문의가 자기 전공 과목을 숨기고서 일반인 척하는 경우가 요즘은 그러니까 굳이 일반인 척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전공인 척한다라고 해요. 전문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본다. 예, 그러니까 과목마다 이제 인기 차라든가 수입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 일단 과마다 저 진짜 차이가 이 정도로 심하게 나는 줄 몰랐습니다. 의원급 기관당 연간 매출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많이 버는 게 정형외과가 7억 4천만 원이고 가장 낮은 게 흉부외과로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우리 마 선생님이라고 상관이 있는 이게 5억 1천만 원대로 상당히 상위권이십니다. 그랬나요? 전공 잘 고르셨네요.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평균 3억 9천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전문 과목을 표시 안 하는 의원이 지금 2005년 대비해서 2014년에 30%가 10년 사이에 30%가 늘어서 4,000곳에서 5,333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예, 그냥 자기 전문 불법은 과목이 아니고 있는데 전문 과목을 표기 안 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숨겨진 과목의 수는 가정의학과가 1,877명이고 원래는 가정의학과 전문인데 그리고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순으로 갑니다. 아까 흉부외과가 돈은 제일 못 벌었는데 정확히 그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네요. 하여튼 되게 혼란스럽고 허무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를 사태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태가 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전문을 따요. 그런데 이제 막상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사회 현실에 부딪혀서 저는 의사분들까지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전문이라고 믿고 찾아간 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제도의 취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뭐 전문가, 뭐 네. 자격증, 장인 정신을 갖고서 막 방망이 깎는 노인이 방망이만 깎듯이 그 사람한테 가면은 방망이 깎는 노인한테 가면은 훌륭한 방망이를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전문직한테 가면은 어떤 사람한테 가든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장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장인이 되는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간혹 가다가 유명해지고 저는 다 전문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다 장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위 그러니까 의사나 어떤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사적 소명이나 뭐 누군가 살린다는 그런 사실 윤리성이 더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네. 전제나 그런 거는 그거를 사실 기대하죠. 교과서적인 소비자들은. 얘기는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전문의가 인기 없는 전문 병원에 간판을 내리고 다른 걸 하는 것처럼 그건 사실 사회적으로 다 결과나 목적이 돈이 되는 사회 현상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게 의사나 사실 변호사에 국한된 전문직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장인 정신을 찾기 힘든 시대의 현실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아먹은 만큼 아니면 당연히 그 이상의 서비스를 서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실 모든 거를 서비스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 식당 주인 믿고 먹는 거잖아요. 뭐 옷을 살 때도 그 옷의 품질이 좋을 거라 믿고 사야 되는 거고 차를 살 때도 이 차가 정말로 좋은 차고 거기서 말을 설명해 주는 대로 있는 차여야 사는 거고 근데 뭘 해도 늘 소비자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죠. 믿고 산 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지금도 뭐 사실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옥시라든가 네. 폭스바겐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전문적으로 뭔가 책임지고 보고서를 써주거나 인증을 받고 팔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책임지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또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네. 정말 장인 정신이 결여되어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열받네 막 갑자기. 아 화나 막.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전문적인 거랑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냥 전 반대로 오히려 점점 더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모든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자기가 직접 보고 느낀 것만 믿게 되면서 굉장히 사기꾼한테 잘 넘어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전문이라고 표기돼 있어도 전문의가 아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래요 병원은 다 못 믿는 게 하고서 옆집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상한 약 사 그렇죠. 먹고 그런 게 그런 게 참 가슴 만연하게 아픈 되거든요. 현실이죠. 그렇죠. 병원에 불신을 오시는 부른다니까요. 분들이 막 네이버 블로그 긁어 네.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렇다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이제 화가 나지만 그럼 네이버 블로그한테 치료 받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것이 시작된 본질적인 원인이 이제 저희 네. 쪽같이 있는 거잖아요. 불신을 심어준 계기가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수면님이 지적하신 전문가들의 장인 정신이 실현이 안 돼. 근데 이것도 장인 정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문제다라고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사회에 사회 문제죠. 네, 사회에 전 시스템적인 이게 문제라고 죽어있다는- 봐요. 네. 시스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예, 네. 분명히 있는데 좀 솔직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시스템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는 것도 뭘 더 우선하냐의 문제일 수도 그쵸. 있어요. 하나로만 설명할 수 그렇죠. 없죠.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 개인적 입장은 사실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어떤 의사로서의 비인기 그런 전공이라고 해도 그런 소명을 내가 의사기 때문에 의사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현실이 사실 녹록지가 않잖아요. 일단 돈은 벌어야겠으니까 그리고 의사라면 또 최소한 사회적 기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이게 그런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많이 의존된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형법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형법은 사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성찰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그 개인이 일탈을 한 것만이 잘못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아간 것도 잘못인가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네. 장발장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인가 네. 장발장을 그렇게 만든 사회의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고 뭘 우선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발적인 도덕성의 문제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일단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사회적인 뭔가 장치를 새롭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될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이 장발장이 될 수도 있는 뭐 기준을 어디가 두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사회학과라 그런가 사회학적 문제를 많이 생각할 때 그런 개인의 문제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는 사회적 어떤 요인이나 그런 환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탈북을 할 때 어떤 북한적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나서 자라고 날 키워준 어떤 조국을 배신하고 나의 일인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배신했다의 그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그렇게 막 못살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할 길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나왔다. 되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서운 예시를 드시네요. 네. 굉장히 극단. 예, 그럴 수 있어요. 전에 그 무슨 어떤 분이 옛날에 뭐 평양 가서 그러니까 한국법으로 불법으로 입국하셨던 분이 탈북자를 만나서 배신자라고 막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모두 자기 생각은 있으니까 네. 기준을 어디 드느냐에 따라서 뭐 제가 아까 사실 개인의 일단 문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장발장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한 10,000명 정도의 비슷한 사람들 중에 장발장만 훔친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마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안 훔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키는 그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장발장이 딱 나왔어요. 장발장이 나왔는데 장발장은 불쌍하니까 처벌하지 말자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양심을 지킨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그렇죠. 그걸 일단 그래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근데 이거는 형법적 관점이에요. 형법적 네. 관점. 형법적 저, 관점인데 저는 형법 되게 학적, 예. 장발장이 혁명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만약 모두가 장발장 외의 사람처럼 참고 있다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안 좋은 사회가 네. 존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장발장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들춰내면 더 좋은 사회로 바뀔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그런 되네요. 의미에서 그러면 마 선생님 일탈하는 의사들의 문제는 의사들 개인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의 시스템의 문제. 네. 간판 문제 같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간판이라고 하죠. 예. 간판 문제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지켜야 되는데 비인기과나 인기과 선택하는 것과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비인기과를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닌 거고
내가 어떤 과를 전공했는데 그 전공과 아닌 다른 걸 하는 거냐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선택이니까. 물론 그거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성형외과인데 일반 외과 선생님이 성형외과 수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많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참고 있는 선생님들도.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 한 사람이 일탈을 저질러서 잘못을 하는 거면 그 사람은 개인의 잘못인 거고 의사라는 직업이 더 이제 신뢰를 줘야 하는 직업인데 그런 짓을 하면 더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일부의 예시잖아요. 사실 어떤 선을 넘고 안 넘고의 문제에서 그 선을 넘은 거를 개인의 문제로 볼지 사회의 문제로 볼지는 되게 다양한 성향에 따라 달라져요.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보는 성격인 거죠. 사회적 문제로 일단 가기 전에 개인의 문제인 거를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쪽인 거고, 근데 안 그런 분들도 훨씬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개인의 잘못에 이렇게 벌어질 때는 그 시스템의 모순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쪽인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다. 일단 이거는 이 개인의 문제 하나의 문제였지만 누구든지 이런 선을 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진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 어차피 저도 없어요.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악한 악마 같은 놈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 더 많은 불이익을 줘서 네. 완전히 업계에서 퇴출을 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제도적인 방책은 또 뭐 사회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벌이 엄격했을 때 그 개인들이 과연 그렇게 쉽게 개인적인 요인으로 불법을 저지를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애초에 뭐 구분할 수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것 현상이 같아요. 딱 벌어졌을 때 교과서 사례에서나 사실 무자르듯이 저희는 그런 말을 쓰거든요. 법학을 배울 때 네. 교과서 케이스라 이런 말을 써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는 거죠.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예, 예.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마 선생을 한 대 후려친 거예요. 네. 그럼 마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열받아서 한 게 아니고 후려치는 순간 이걸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벽돌을 옆에 있는 걸 들어서 딱 막았단 말이에요, 손을. 아 기막힌 순발력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통은 형법에서는 이제 그냥 막기만 한 거니까 그냥 이건 정당방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당방위이긴 한데 마 선생이 벽돌을 갖다 그냥 들이밀었을 수도 있어 사실. 주먹에다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자르기는 그렇죠. 어렵다는 거고. 근데 폭행과 정당방위가 성립하냐? 한쪽에선 폭행으로 볼 수 있고 한쪽에선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물감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물감 마블링 뭐 이렇게 네. 기름끼리 섞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혼재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냥 제가 기사로 그냥 봐온 것들을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궁금한 게 아, 정당방위의 갑자기 정의가 전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정당방위에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형법 정당방위예요? 조문에 써 있는데 저희 그거 못 외우고요. 사실. 잠깐 그럼 이거 AS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아, AS 안 합니다 이런 거는. 형법 조문 외우고 다닐 수 없고 형법 20 몇 중가에 30 몇 중가에 있었던 것 같고, 정당방위는 이름 그대로예요. 정당한 방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격성을 발휘하면 안 돼요. 그게 미국에서 뭐 미국에서 네. 정당방위랑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이제 기사로 되게 자극적으로 이제 비교하길 좋아하는 네티즌들도 극단적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그 정당방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현재 카톨릭 교황님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고 되게 독특한 행동도 하시고 뭐 귀감도 많이 존경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한데, 평화방송 뉴스에 뭐라고 교황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말씀을 하신 게 있냐면은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면서 타 종교를 모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누군가가 부모 욕을 하면은 한 대 후려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네. 부모 욕을 했을 때 후려치면은 그게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알 수도 있죠. 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물리적 어쩌 공격을 기본적으로는 받았을 때만 성립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폭행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때리려 그랬을 때 소뚜껑으로 막은 건 괜찮은데 소뚜껑으로 막은 다음에 또 소뚜껑으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극단적이긴 한데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걔 뭐 예를 들어 칼을 뺏었어요. 근데 걔는 저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너무 커서 내가 뺏어서 다른 걸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죽여야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이면 이거는 정당방위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보통.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난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 그게 지금 너무 사람들의 어렵잖아요, 불만인 그게. 거죠.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막 뉴스 보면은 집에 침입한 강도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정당방위가 그게 왜 되잖아요. 그런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를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음. 그냥 네. 죽여놓고서 그렇죠. 정당방위였다라. 그런 정황을 만들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또 이해가 가죠. 네. 음.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정당방위가 완전히 성립하는 사례는 무협영화 초반에 스승이 아예 제압을 가지고 그냥 놀잖아요. 딱 하는 정도. 막 칼로 치면 칼을 뺏고 봉을 네. 치면 봉을 뺏고 아주 모호하죠. 탁탁 다 제압을 해서 딱 해야 자기도 안 다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당방위가 북한 성립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짝돌 있잖아요. 돌멩이는 흉기로 인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막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 흉기나 칼이나 뭐 볼펜으로 찔렀다 하면은 어떤 살인미수로 되는데 짝돌로 머리를 찍었다 하면은 살인미수가 아니래요. 죽을 수는 그리고 있죠. 거긴 좀 강력범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도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방어해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거에 도를 넘는 가해 행위를 하면은 그건 정당방위를 안 보는 거예요. 동등 이하의 행동만 했을 때,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행동만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칼을 들면은 몽둥이 드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총으로 머리를 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또 극단적 사례를 들면은 네. 조폭이 찾아왔어요. 칼 들고. 근데 나는 할머니야. 책상 속에 총밖에 없어. 예, 날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상황에서 과연 그 할머니에게 총질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최소 위협을 해라 뭐 이 아주 정도로 어려운 문제고. 네,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무죄의 여지들이 꽤 있어요. 기대 가능성 이론이라든가 뭐 다른 또 이론들이 있어서 그 행위를 정당은 못 시키죠. 정당은 못 시키는데 책임을 없애주는. 갑자기 형법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형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구성 요건, 유법성, 책임 이거를 쫙 다 이 단계 세 단계를 다 거쳐야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성 요건이라는 건 법조문에 해당되냐?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일단 법조문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냐? 근데 그 행동이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그것도 근데 정당하지도 않아. 위법해. 그래도 이 사람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아예 정신이 아예 없거나 무능력해 그냥 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걸로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지적 장애가 너무 심해요. 뭐 그런 경우 이러면 책임을 그 사람이 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기대 가능성 그런 부분. 이게 하여튼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해하시니까 일단 얘기를 했고 뭔 얘기가 달로 왔죠? 예. 전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 장인정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궁금하신 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얼버무리고 넘어간 부분이네요. 전공의 여자분들 중에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근데 출산휴가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육아휴직은 꼭 그렇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고 분명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거는 뭐 저도 제 자gin정신에 발을 놓인 것 같은데 아예 틀린 말을 제가 한 건 아닌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성 전공의 중에 육아휴직이 전무하다는 2016년 1월 20일 대한 전문의 협회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그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 전공의의 71.4%가 동료들에 대한 눈치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전공의들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온 거랑 좀 다르네요. 진짜요? 어떻게 됐나요? 들어보죠.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거가 똑같은 있는데 건데 국가인권위에서 2016년 1월 20일. 어떻게 1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거 아마 저거랑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대상군이 좀 달라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 보건 인력 1,130명 대상으로 의사들만 한 게 아니고 의사들만 한 게 아니고 예. 간호사도 같이 이거는 포함돼 그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 있나요? 전공만 거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에서 따로 뚝 떼서 여성 전공의만 따로 뗀 통계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지난번에 너무 무식한 소리 해가지고 좀 조사해 왔는데 여성 전공의들이 출산 전후 휴가를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어요. 출산휴가는 출산휴가는 그렇죠. 90일이에요. 출산휴가. 3개월. 예. 그러고 육아휴직은 출산을 한 여성 전공의들의 대상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인 52.6%가 사용을 했고 근데 사용을 한 거는 이제 실제로는 요런데 실제로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에 다 예스라고 대답한 이게 거예요. 좀 정확한 워딩이 아닌 거네 이 기사가.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했어요. 했는데 육아휴직을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문조사에 대한 그 항목을 예. 보면은 일단 예. 그 육아휴직을 그-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편하게 할 수 있었는가 뭐 이런 네네. 문항이 있었나 봐요. 아니다, 거기에는 거군요. 다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육아휴직을 하기가 굉장히 네네네. 힘들었다 너무 이건데 힘들었다. 실제로는 힘든 마음을 먹으면서 반 정도는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일이 힘들다. 네, 그 제가 고쳐서 말씀드리려고 예, 이제 그 자세하게 부분이었어요. 조사를 해왔어요. 네. 제가 주변에 육아휴직을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네. 네. 그냥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출산휴가가 이제 90일이고 육아휴직이 보통 1년 정도인 건데 육아휴직을 쓰시는 그 선생님들이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달 써도 되고 1년 써도 돼요. 병원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쓸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쓸 수 있고 쓰고 돌아와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출산휴가는 다 쓰잖아요. 3개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쓰게 되면 즉 이거 휴가가 4개월 이상이 되면은 수련의 중단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전문의를 1년 뒤에 따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냥 그건 1년 그래. 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아휴직을 하고 네. 육아휴직을 한 달 이상 쓴다. 그러면 보통은 한 달 쓰는 분은 없어요. 육아휴직 쓰면 다 1년 쓰는 거고 그러겠죠. 이렇게 1년을 쓰게 되면은 그냥 그 연차 그대로 기다렸다가 내년에 똑같은 연차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보통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저희 병원에서도 육아휴직을 실제로 하신 분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육아휴직을 못했지만 출산휴가만 썼던 선생님들을 제가 막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1년이 늦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는 네.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까 순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되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과 동기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이게 굉장한 민폐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출산 휴가만 하고 육아휴직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그리고 대체 인력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그과 대체 인력이 전공의가 하나 전혀 없어지는 없죠. 거니까. 그냥 한 명이 없는 채우기 거예요. 어렵겠네. 일은 똑같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그런데 내가 혼자 빠지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 걸 이제 아니까 그래도 내가 못 하겠다. 내 동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못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모든 직장에서 갖고 있는 네, 문제인 그렇죠. 거죠. 다른 데도 이제 그런 거죠.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모든 직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고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오류로 말씀드린 게 육아휴직이 의무냐 필수냐 그 네.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전 육아휴직 안 줘도 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출산 휴가랑은 규정 형태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출산 휴가는 그냥 90일을 앞뒤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쓰려면 그런 병원처럼 그런 분위기인 곳은 신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뭐 비슷하게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의무냐 아니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법에서 좀 악의를 느끼는 게 예, 분위기 봐서 빡센 그럼요. 데는 알아서 하지 마라라고 법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실 필요가 있는 저도 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법적 제재,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 신청을 할수 안 없는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분위기가 네. 신청을 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병원에서는 안 하니까 우리는 안 아니, 시켜줬다라고 그냥 하면은 뭐 얼렁뚱땅 구덩이 네. 담 넘어가듯이 그럼 우리 좋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신청을 하면 받아준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선생님들 그게 의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안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주를 법이니까.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이니까. 예, 병원 장인가요? 사업주가 하여튼 그 처벌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체 인력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교육 공무원이 육아휴직이 제일 보편화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왜 그럴 수 있는 거냐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와 무관하게 교육 과정을 밟으면은 기간제 교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은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쓰면은 대체 인력 투입이 되게 원활해요. 그리고 오히려 정교사가 아닌 대체 인력 일만 자기는 그게 더 좋다.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되게 소수인데 있다고 알고 있고 대체 인력이 가능한 직업군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고 쉽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무직도 대체 인력 파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대체 인력이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네. 의사들 근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이 과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될 것인가? 없죠. 대체 인력을 그렇죠. 어디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그러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도 힘든데 게다가 마침 무슨 과 대체 인력이 딱 준비돼 그렇죠. 있을 리가 마침 없잖아요. 준비돼 있을 가능성은 대부분의 없고. 직군이 어렵죠. 변호사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다 어렵고. 다 없지 않을까요? 웬만한 어디라도. 전문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말 예를 들면 그대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기업 뭐 조금 사무일 돌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와서 적응하고 하려면은 뭐 꽤 인수인계 해야 될 걸리는데. 것도 그럼요. 있겠고. 그러니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어떤 직군에 대체 인력 풀을 만들 수가 있다면 아주 좋겠죠. 아주 좋겠는데 공공비용 쉽지는 엄청 들고 그렇죠. 그래도 비용이 완전히 엄청나게 대체 안 되는 거 얼마든지 나올 거고. 예. 이게 저도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현실이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법에 악의가 느껴진다는 게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 근데 안타까운 뭐 현실입니다. 지금 뭐 출산율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문제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이런 너무 거부터가 아니라죠. 중요한 건데 너무 아니란 겁니다. 그럼요. 대부분 제 주변에 이제 여성 변호사님들도 육아휴직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변호사 일이라는 게 또 특히나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직구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건이라는 게 민사든 뭐 형사든 한 번 하면은 몇 달 이상 가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가고. 그러면 그 중간에 사건을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대체 인력이 그걸 인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전문직이 상태가 이런데라고 막 그렇죠. 비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전문직이라서 더 힘든 게 있겠네요. 아니에요. 전문직이라서 힘든 건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데 대책 어려운 건 예, 맞잖아. 전문직조차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맞긴 맞죠. 맞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잘된 선진국 복지국가 같은 데는 없을까요? 그런 게 잘 된. 저도 뭐 잘 된 나라가 있는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길게 가는 사건 맡은 사람이 중간에 육아휴직 해버리면 그러니까 대책이 변호사들 그건 같은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텐데.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미국도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린다. 이거는 미비드나 영드 뭐 다 보면 똑같이 네. 나오잖아요. 영화를 봐도. 예, 그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법적인 의무로 돼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자유로움이 있다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없죠. 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당장 일을 안 하면은 마 선생이 지금 당직을 하루 더 써야 되는데 그렇죠. 마 선생이 눈치 자꾸 주는 거예요. 옆에 여자 눈치를 그 엄청 주겠죠. 동기들한테 저 눈치 안 쳤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아, 짜증나네. 저 눈치 안 줬어요. 조만간 또 빡세지겠구나 하면서 또. 아니에요. 네. 마 선생님 반성하십시오. 아이 뭐야 이거 콜로세움에 아니, 던져놓고 막 죽창으로 찌르는 기분입니다. 아 근데 원래는 제가 막 비판할 멘트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빨리 자기가 어떤 AS 노력을 했는지를 너무 밝혀버리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미안해져서 이걸 말을 못하겠어요. 아 어떡하지?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없는 게 당연한 아.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그죠. 것 아, 자체가 잘못이죠. 사실은 문제다. 성별이 다르고 뭐 직접 그죠. 출산하실 일은 아마 없겠지만 동료잖아요. 그렇죠. 동료들의 일인데 그 사실 뭐 잘못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에서는 사실 같이 싸우려면 싸워야 될 건데. 지금 네. 그리고 진장님이 말로 때리고 있습니다. 말로 네. 그리고 마 선생을 사실 말로 막 때리고 남의 일도 아파요. 남의 일도 아니죠. 요즘은 아빠도 현기증이나. 육아휴직을 받는 네. 추세잖아요. 그렇죠. 좀 네. 그죠. 배우자 기간은 육아휴직에 좀 대한 것도 뭐 짧지만. 있죠. 있죠. 인정되고 있죠. 네. 아 집에 가서 제가 네. 방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나름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들으면서 엄청 부끄러운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그런 건데 이거 들으면서 아 정말 큰일 났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휴직에 너무 대한 부끄럽다. 얘기 이거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조사하면서 아 너무 얼굴도 막 화끈거리고 그래서 아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조사해 온 건데 네. 말로 때리는 거 육아휴직을 잘 받으면 막겠습니다. 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급여에 대한 거는 좀 달라요. 급여가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일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거는 또 있고요. 출산한 후에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요. 신청하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거 거기에 비슷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유급 태아 검진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절반 이하가 전혀 들어본 적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 저도 그렇죠. 실제로 조사하면 처음 이게 알았고 이런 제도는 신청해야지만 할 수 있대요. 예. 육아휴직이랑 똑같이. 음.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거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불리한 처우하면은 또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게 완전 정말 다 같이 그런 아동불사하고. 분위기로 당연한 분위기로 네. 확 돌리지 않으면은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네. 우리나라 힘들죠. 지금 당장의 출산율이 너무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40%. 월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 조금 안 되게 받는다라고 그렇죠. 거칠게 예, 정리하면 그게 하여튼 받긴 받는데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마 나중에 교사분도 아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문화적으로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런 그렇죠. 세세한 신청해야 될 것도 대부분 하는 분위기일 거란 다 말이에요.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거기는. 거기는 오히려 진짜로 자유롭게 해요. 정말 일하고 네. 싶은 사람은 맡기고 나가요. 일하러. 오히려 그러니까요. 반대로. 그걸 전혀 눈치 안 보고 막 하는 분위기일 그렇죠. 텐데 네. 아 나는 애 보는 게 네. 막 적성이 안 맞아 이러면서 6개월 또 안 쉬고 막 나가요 막 육아휴직을. 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다른 직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동료들의 눈치가 보일까? 아니면 그 직종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그런 거를 저는 이거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 남자분들이든 출산을 안 한 여자분들이든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유지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당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60, 70 됐을 때 애들이 없으면은 국민연금을 내가 못 받아. 맞아요. 그렇죠. 누가 벌어서. 예, 지금 내가 지금 60, 70 돼가지고 이제 돈을 못 버는데 내 밑에 후손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튼 삥 뜯는 것 같네. 애들. 하여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뜯는 거 조카든 아들이든 손주든 네.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줘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돈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막 국가 사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내가 돈 내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대해서 국민연금 주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보상 받는 예, 거고.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네. 우리가 애 많이 낳아가지고 받아야 돼요. 국민연금이 내가 낸 돈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서 그럼요. 내가 받는 거고 난 우린 지금 다 내 어르신들을 돈입니다. 내 챙겨주고 돈. 있는 내 거고 돈이라 그런 생각해야 거지. 돼요. 국가 사회 이런 생각하시 이게 좀 그럼요.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다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인데 내 돈이 돌고 도는 거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관심도 가고 네. 다 챙기게 되는 거죠. 언젠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수입이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낸 게 얼마 없어서 이분은 별로 나중에 저는 이제 별로 거저 먹는 미안하진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예, 사회에- 꼭잘 돼서 우리나라가 빵빵한 복지국 그런 거 아시죠? 막 그 빵빵한- 원피스 작가는 드래곤볼 작가인가요? 그 도로 깔아주고 막 그쵸 그런 그쵸 거. 그쵸. 예, 맞습니다. 어디 누군가요? 드래곤볼 정확히? 작가. 드래곤볼 드래곤볼 작가인가요? 작가 그렇죠. 드래곤볼 그 작가. 좀 원래 외진 대사라 가지고 예. 거기 그때 원고를 다 붙이는 게 아니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그 그분이 점프 사로 그분만을 보내지 않습니까? 위해서 지금 네, 그게 도로를 깐 빨리빨리 건가요? 되도록 대단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세금을 그 정도로 냈기 때문에 기가 진짜 막히네. 그럴만하죠. 지자체에서 아주 밀어주는 거 진짜. 네. 그럴만하잖아요. 드래곤볼이면 그렇죠. 그럴만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드래곤볼은 그 와중에 몰라가지고 제가 연재 중단한다고 했을 때 문화부 전 처음 들어봐요. 장관이 아, 그러시구나. 문화 차이. 그런 문화 나이가 차이가 많으셔서 그런 거 있구나. 아니에요? 혹시 나이가 아니죠. 아주 많으셔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안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세대 그렇지. 그 세대는 이미 아니죠. 다 봤죠. 네, 이미 이미 다 다 봤죠. 봤으니까. 저는 뭐 슬램덩크 뭐 다 몰라요. 뭐 왼손을 거들뿐 것도 애들이 계속 얘기하길 안타깝게도 다 지금 일본 만화만 얘기하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정말 다 명작들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볼 것까지 또 없지 않나? 아니, 전투력 측정해야죠. 전투력 측정. 측정에 대한 생각하고 네, 그런 얘기는 지금도 계속 나오는구나. 본인을 나는 수치화시키는 안 그 잔인함. 그렇죠. 네. 객관화해서 너는 급이 이거다 이렇게 네, 딱 그렇죠. 스카우터로 보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는 손오공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쓰잘데기 없는 정말 쓸데없는. 아니, 어떻게 뭐 쓰잘데기 없는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잠깐 일단 좀 쉬었다가 네, 나머지 쉬죠?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예. 수고했습니다.